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단계가 되면 일자리가 무너지고 일상이 정지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선별적 지급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생존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노총 조합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집에만 머물며 자체 방역을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석 때 지역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 등장했습니다. 의사협회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세균 총리와 의사협회가 긴급 회동을 했지만 별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예정대로 모레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총리가 또 병원을 찾았습니다. 追加的な検査を行いました。体調管理に万全を期して、これからまた仕事に頑張りたい。 일부 일본 매체들은 아베 총리 종기 사퇴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 공포로 전 세계가 떠는 이유죠. 코로나 확진자, 특히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료 인력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일 모레 의사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장과도 만났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전봉희에 이어 전임의까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 공백 상황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입니다. 의료계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면담은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모레부터 사흘간 예고한 2차 총파업 계획에 변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등 대화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어 파업 전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만난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확대 등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 휴진은 변함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게다가 의료 공백을 메우던 일부 전임의들까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임의들은 파업 기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는 헌혈 릴레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의료계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의료 공백은 현실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도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감염학계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청와대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하며 어제는 397명까지 치솟았지만 나흘 만에 2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2만 건을 넘었던 검사 건수가 일요일인 어제 13,236건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서울 97명, 경기 84명 등 수도권에서만 2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인 충남 천안 순천향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사흘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90명 넘게 늘면서 전국 1,145개 초중고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한 상황,
5월 첫 등교 시작 후 가장 많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한 감염학회 등 10개 관련 단체도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할 곳도 늘어났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서울, 세종, 제주 등 13개 시도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0월부터는 이 같은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의 확진자 수도 하루 동안 40명이 늘어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당시 참가 명단을 힘들게 확보를 해도 이들이 검사를 안 받겠다고 버텨 고민입니다. 부산시는 오늘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확진자는 치료비는 물론 다녀간 업소들의 영업 손실 비용까지 다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 참석자 중 아직도 상당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약 10,000명에 이르는 검사 대상자 가운데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1,303명이나 됩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검사 시한을 오는 26일로 정했지만 검사 비용 면제와 신원 노출 걱정이 없는 익명 검사라는 당근도 꺼내들었습니다.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처음 시도했던 익명 검사를 이번 검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1,500명 중 371명과 연락이 닿지 않자 내일부터는 진단 검사비와 치료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의 영업 손실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분들은 본인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신속하게 검사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자 32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검사를 거부했다가 확진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공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열흘 넘게 하루 확진자 수가 3자릿수를 기록하자 이 병상 부족의 경고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도 생활치료센터도 공급 속도가 늘어나는 환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이틀 전 서울 한전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124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83%가 차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1명에 불과합니다. 무증상이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치료센터는 새롭게 문을 열기가 무섭게 2, 3일만 지나면 바로바로 환자들이 들어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릉 선수촌에 위치한 노원 생활치료센터도 문을 연 지 나흘 만에 정원의 약 90%가 찼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찰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100명씩 됐는데 지금 뭐 다 키워야죠. 지난 16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268.4명. 전국 6곳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가운데 남은 자리는 5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라면 당장 내일이나 모레면 동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방역당국은 추가로 5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위중증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 병상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들이 보통 중증으로 이제 간다면 보통 7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증 환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남은 중증 환자 병상이 63곳, 경기와 인천은 3개밖에 안 남았고
충남과 전북은 남은 병상이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오늘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진들마저 이제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이상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계의 경고라 더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 이제 19 확진을 받았다. 그러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이 100% 붕괴한다고 봐야 한다. 이게 제가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이상의 환자는 32명인데요. 산소 치료를 받거나 기계호흡을 하는 환자들입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열을 뒤면 중환자가 100명이 아니라 150명까지 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병상, 의료인력, 치료제, 모든 것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중환자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단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개요. 그럼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는 이제 정부가 서울에서만 63개가 이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9개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회는 중환자들을 돌볼 인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69개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가 중증으로 발전하면 폐가 제 기능을 못해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음압병실이면서 산소 치료 시설이 있는 그런 병실이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2,000개의 병상이 있는 한 종합병원의 경우에도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격리병상은 단 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적인 예에서 봐도 정부가 현장에서 파악하는 숫자와 좀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누가 맞니라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막상 중증 환자들이 정부 말만 믿고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다거나 막상 환자가 급증했을 때 환자를 보낼 수 있는 병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이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볼 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네. 중환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 케어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체 간호사 가운데 10% 정도만이 중환자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통화를 한 의료 원장은요, 중환자는 24시간 3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환자 1명당 7명에서 14명의 인력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간호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경증 환자의 경우와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의료 파워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요. 많은 인력이 필요를 하군요. 자, 여기서 인력과 이제 병상 얘기 말고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약입니다. 중환자의 유일한 치료제로 승인된 게 이제 렘데시비르인데 이게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이 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렘데시비르는 중환자의 회복 시기를 단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70세 이상에만 제한적으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누구 주장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5월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받으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나 줘야 할지 정치권에서도 생각이 저마다 다른데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차 때 다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제는 100%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대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올해 예산 항목을 변경해 충당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당장 시작하는 것에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이다 아니면 논의 유보다 둘 중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지켜본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도 우선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 잠복기가 이번 주말이 되어야 끝난다면서 다음 주쯤 논의 여부를 판단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새 지도부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나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 지급하자, 50% 선별 지급하자, 의견이 다 다르고 공무원 임금을 줄여서 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감당하기가 조금 그래도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재정을 소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선별지급을 주장한 건 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원 규모를 먼저 정한 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연지한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진성준 의원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선 재원 조달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야당의 생각은 어떨까요?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합니다.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생존 자금을 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전 국민 상대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식의 저희 2차 재난자금 지급은 내가 보기에 해소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통합당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별도의 지원금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대구시는 지난 4월 매출이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존자금 100만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번엔 어떨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전 국민에게 다 줄지, 선별적으로 줄지, 자,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일단 재원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지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경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 국민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려면 15조 5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네. 민주당 내 일부가 주장하는 소득 하위 50% 지급의 경우 1차 때 기준으로 5조에서 6조 원이 드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과 똑같이 지급할 경우에는 14조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주는 안이 가장 돈이 많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정부는 돈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의견을 냈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정치인들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의 20%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당시 난색을 표했지만 재난지원금이 한 차례 더 지급되게 되면 또다시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자체도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00% 빚을 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0% 빚을 내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798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우리 국민 1인당 1,539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국가 채무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직후 309조가량 되던 채무 규모가 이명박 정부 직후 490조 원, 박근혜 정부 직후에는 661조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22년 가을쯤 1,000조 원을 돌파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OECD 국가들의 채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액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정부나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많은 국채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1차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시한이 이번 달 끝난다고 들었어요.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습니까?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가계가 적자인 가구 비율이 1분기 22.7%보다 6%포인트 줄었습니다. 소득을 늘리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소득 항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해서 버는 소득은 줄었지만 일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에서 받은 보조금 소득이 80.8% 늘어나 보전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구당 벌어들인 금액 대비 소비한 비율을 알려주는 소비 성향의 경우 67.7%를 기록하며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늘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2.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소득이 100만 원을 벌면은 지난해에는 70만 원 쓰던 걸 68만 원으로 쓰는 걸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 기존 취지인 소비 촉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지원금을 잘 받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갑을 안 열었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지금 야당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추진하면은 2차 재난지원금 가능할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고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네. 만약 지급을 결정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광복절 때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에 비해 민노총 집회의 위험성이 낮다며 전원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에 대한 위험도 평가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노총은 지난 15일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들어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노총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40대 노조원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광복절 집회 참석 뒤에도 사흘간 출근해 노조 업무도 받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2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화문 집회처럼 참가자 전원을 검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 조치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민노총도 광복절 기자회견을 감염 원인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인접 지역에서 열린 두 집회에 감염 위험성 평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친여 집회인 추적도, 명단 확보도 안 하는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위험도가 민노총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민노총 집회발 추가 확진이 잇따르기 전에 참가자 전수검사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 구로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연달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버스를 운행했던 기사도 있어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버스기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첫 확진자는 지난 19일 두통 증세를 보여 다음 날 아침 강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자가격리 대신 회사에 출근해 신도림역과 신림역을 오가는 6,512번 버스를 몰았습니다. 검사 받고 성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양성 판정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다 뗀 거죠.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해당 기사와 밀접 접촉한 동료 기사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6,512번 버스를 모는 기사와 5,618번 버스 기사인데 5,618번 버스는 여의도 환승센터와 대림역 등을 지나갑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기사들이 버스를 세워둔 차고지입니다. 어제 방역당국은 이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놓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곳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사들은 오늘 방역된 차량을 타고 정상 운행 중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방역당국은 버스 승객들의 승하차 기록과 CCTV 분석을 통해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사와 거리가 있어 감염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에서도 시내버스 기사가 확진 판정 전까지 반나절 동안 버스를 운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 감염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인가 봅니다. 전남 순천에서 방역복을 입고 검체 채취를 하던 보건소 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잠시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맡은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였습니다. 이 직원은 순천 대형마트 푸드코트 집단 감염과 관련해 검사자가 급증하자 지난 20일 야간 검사에 투입됐습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보건 마스크도 썼지만 잠시 땀을 닦는 사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노력하다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던 보건직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일 밤 순천 지역엔 열대야 수준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검체 채취 요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한 부분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선별진료소는 의료진이 착용하는 장갑 등 검사 도구를 통해 교차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폭염 때문에 땀을 닦거나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도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도 그제부터 응급중환자실 간호사 등 의료진 9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중환자실 등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겨 집단 격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연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공포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회의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방역 방해는 범죄 행위라며 공권력의 엄정함을 세우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교적 자유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SNS에는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라는 한 목사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신분 보장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응한다면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며 공포 정치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은 정부에 돌렸습니다.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EU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12일부터 대량 감염이 발생한 것을 보면 다만 광복절 집회와의 선긋기는 당 소속 일부 인사들의 집회 참여와 강경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엄중 집행 공포 정치.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논란이 있어요. 네, 문 대통령은 공권력 엄중 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야권은 광복절 당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방역에서도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출신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살아있는 공권력의 엄중함이 유독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만을 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이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정부에서 또 선을 좀 그었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 나와서요. 민주노총 집회에서 아직까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8.15 집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자 중에 확진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확인된 게 없다는 말씀. 네. 네, 이게 무엇이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일단 통합당의 지적은 이 민주노총과 기독교 단체가 같은 날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대하는 게 다르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공권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2년 전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일각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 행사에 신중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엄중 집행 지시 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 앞에 여야 이념 구분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추석 때 집에 못 가나요? 네. 여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명절에 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사실인가요? 그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추석 이동 제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추석에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추석 이동 제한에 대해 논의도 검토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부인은 했지만 여당 대변인의 말이니까 네. 단순히 해프닝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은 확산이 통제되지 않으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 때 장거리 이동 자제 같은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정부를 취재해봤더니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죠. 네, 강제 이동 제한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현재 규정된 조치들 가운데 강제 이동 제한은 빠져 있는데요. 다만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추석쯤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지역별로 교통 차단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강제 이동 제한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이 정부는 어떤 경우든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올해는 추석이 코로나가 또 번지는 계기가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온라인으로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김민곤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 14만 개의 납골함이 안치돼 있어 명절 때마다 수십만 명의 성묘객들이 몰립니다.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가족이 나가면 또 한 가족이 나가서 보통 한 10가족 정도씩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는 성묘객 분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추모객들을 위해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재래실도 운영하는데요. 이번 추석엔 폐쇄할 예정입니다. 재래실 문을 닫는 대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 35만 명이 이제 성묘객이 찾아오시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 측이 온라인 성묘 서비스 신청을 받은 뒤 유골함 촬영 사진을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가족들이 음식 아이콘을 선택해 가상의 차례상을 차리는 겁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차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소식이 암울하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민들 모습이 서로를 격려합니다. 따분하고 답답한 이른바 집콕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SNS에 공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튜브에 몸을 맡긴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 자그마한 풀장은 집안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 베란다에 워터파크를 만든 겁니다. 워터파크를 가자니 너무 힘들고 또 불안하고 하니까 집에서나마 집콕 챌린지를 하면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남씨처럼 이른바 베터파크를 만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SNS 인증에 나섰습니다. 관련 글은 5천여 개가 넘습니다.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도 늘고 외출을 자제하는 집콕족도 늘면서 오늘 오후 도심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명동거리가 이렇게 텅 비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시 휴점한 가게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틈을 타 평소 같으면 붐볐을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을 편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모습을 눈치게임이라 칭하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는 집콕이 가장 최우선, 이제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만큼 온 국민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해외에 나갈 수 없다 보니 국내에서 캠핑도 많이 하시죠. 그래도 불법으로 캠핑하는 건 곤란합니다. 금지 장소에 알박기처럼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두거나 캠핑카를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건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이곳은 경인 아라뱃길 다남공원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캠핑 지역은 아닌데요. 이렇게 강가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무단으로 설치한 텐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빈 텐트인데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군가 장기간 머문 흔적이 보입니다. 주전자에 식수, 여기를 보시면 락스에 소주병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텐트 바로 옆에는 간이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퇴근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먹으러 가자. 주말에도 한쪽이니까. 주변 숲을 사이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아기 기저귀에 아이스크림 봉지 그리고 컵라면까지 다 버리고 갔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나랏돈 2조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경인 아라뱃길. 어쩌다 불법 캠핑장이 된 걸까?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다니니까 다른 데 가서 넘사를 부대끼고 노는데 사회보험이니까 못 건드리지. 주위에서 시청해서도 못 건드리지.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른들만 여럿이서 한꺼번에 막 몰려 나와가지고 자기 거기서 놀면 술 마시고 그냥 시켰습니다. 공원 옆 주차장은 캠핑카가 점령했습니다. 한 달 좀 된 것 같은데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주차는 문제가 없어요. 다남공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취사가 금지된 곳인데 해질 무렵 고기 굽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집에서 구웠는데 데피는 하고 저거 수분도 안 피고 이 정도는 봐줘야죠. 이거 참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처에 또 다른 공원 주차장. 야영 금지 표지판이 내걸렸지만 캠핑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어요. 철거했다가 또 눈치 봤다가 또 다시 잠잠해지면 또 설치하고 숨바꼭질식으로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충주 수주팔봉. 경관이 뛰어나 주말이면 피서객으로 가득 찹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역시 취사와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캠핑족에게 고기와 장작은 필수품입니다. 우리는 동대탄 놓고 하는데 관할시청은 단속할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캠핑장은 자연스럽게 돼 있고 단속은 안 해도 있어요. 원칙상으로 하면 하천구역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행정력이 못 미친다 해야 되는 건가? 지자체가 손을 놓은 사이 지역 명소가 일부 캠핑족에 점령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가족들과 한적한 교외 지역 찾아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캠핑 문화에 캠핑족들의 설 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본솔입니다. 오늘 팩트맨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광복절 집회 참석자 정보라며 SNS에 확산된 글입니다. 광복절 집회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70번 확진자가 수암시장 연합회 회장이다. 회장이 상인들에게 4만 원씩 주고 집회에 데려갔다가 확진됐다. 수암시장 근처를 조심하라고 써있죠.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먼저 울산 70번 확진자, 광복절 집회 참석자인 건 맞지만 SNS 글처럼 수암시장 관련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글 속 수암시장 연합회도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데요. 팩트맨이 입수한 CCTV 화면을 보시죠. 비슷한 단체명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수암시장 상인회장. 15일 집회가 열리던 오후 3시 서울이 아닌 울산 가게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진됐다 이렇게 지금 SNS에 떠가지고 광화문 집회 간 적도 없고 저만 보면 기특하고. 팩트맨이 시청과 관할구청에 확인해보니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상인회장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는 설명인데요. 상인회는 시장에 가면 위험하다는 괴소문에 주말 이후 손님이 뚝 끊겨 피해가 크다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롯데리아 공지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롯데리아 매장 내에 방역이 완료됐다면서 모두 새 직원으로 교체해 운영 중이라고 써있죠. 일부에선 이 글을 보고 방역 때문에 회사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모두 잘랐다 주장했는데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 회사에서 수당을 받고 2주간 휴무 중이었습니다. 휴무자를 대체할 인원이 지원된 것이지 해고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든데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에선 대규모 맥주 파티가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8일 연속 지역 감염자가 없다고 자랑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의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대규모 맥주 축제를 즐깁니다. 빈자리는 찾기 힘듭니다. 엄마는 사진 촬영을 위해 어린아이의 입을 가리던 마스크를 벗깁니다.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즐긴 시민은 일주일 동안 10만 명에 달합니다. 很多地方走一下，发现大家都每个人都是已经把这个整个软奶的那种恐惧或者说不好的东西都已经放下来了。 앞서 수천 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논란이 됐던 워터파크 파티로 감염 우려가 제기됐지만 중국 매체는 엄격한 방역으로 우한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8일째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방역 정책을 자랑했습니다. 武汉已经抗击疫情已经获得了战略性的胜利。 매년 9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가운데 정작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됐던 우한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맥주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안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방역 규정을 어기고 파티를 열던 클럽에 경찰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오다 변을 당한 겁니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좁은 출구로 몰리면서 깔리거나 질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 58만여 명이 감염돼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페루에서는 지난 3월부터 술집과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 공교롭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전당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다며 FDA의 혈장 치료 긴급 승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Today I'm pleased to make a truly historic announcement in our battle against the China virus that will save countless lives. 혈장치료법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수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에볼라 등 다른 전염병 치료법으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미국에선 지금까지 7만 명이 혈장치료를 받았고 이 중 2만 명을 분석해보니 효과가 있었다는 게 FDA의 설명입니다. It has proven to reduce mortality by 35%. It's a tremendous number. 하지만 아직 대규모 임상실험을 거친 건 아니어서 신중론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선 완치자의 혈장을 농축해 약물로 만드는 혈장치료제 개발이 임상 이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치료제로서 허가와 또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확진자들의 헌혈을 좀 더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축하 행사는 없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국민 절반이 조기 사임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2012년 2월 총리 취임부터 2799일 외종조부인 에이사쿠 전 총리의 연속 재임 기록을 갈아치운 아베 총리가 사절을 나서 향하는 곳은 대형 병원입니다. 지난 6월 건강검진을 받은 아베 총리가 2달 만에 이례적으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또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검사 내용과 지난 검사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追加的な検査を行いました。
体調管理に万全を期して、これからまた仕事に頑張りたい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총리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私は毎日お目にかかっておりますけど、お変わり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니온TV는 아베 총리가 검진이 아닌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에서 준비하던 역대 최장수 축하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경제와 외교뿐만이 아니라 올림픽과 코로나19 대응에도 정치적 유산이 될 만한 업적이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 절반 정도가 조기 사임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소 부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가운데 누가 더 총리 대행에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방송까지 등장하는 등 아베 총리의 조기 퇴진설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탈북민이 실종 3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잠적 직전에 경찰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채널A가 경찰 출동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거실 한편에 실신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투신을 시도하는 남성을 경찰이 가까스로 제압합니다. 마약 혐의가 있는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남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얼굴에 피부목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땀을 봤는데 피가 한 이 정도 이렇게 흩어진 정도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된 탈북민 남편은 파출소에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출소 가서도 있잖아요. 수갑 체험 제로짜리 손 나는 모습에서 엄청 맞았어요. 조용히 좀 끝내자. 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석방되고 며칠 후 남편은 돈봉투와 금팔찌를 현관 우유주머니에 넣고 사라졌습니다. 탈북민 A씨는 집으로부터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식당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인근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요구로 8차례에 걸쳐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다가 의원실의 요청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투신 소동을 말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거의 4사람이 막 떨쳐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코피가 터졌어요. 물리력 행사는 있었다. 하지만 폭행 가혹 수준은 없었다. 유족 측은 경찰 측을 믿을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예정됐던 부검 절차를 미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저희 채널A가 전해드리는 농촌에서 찾는 새로운 미래 세 번째 순서입니다.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귀농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늘어났는데요.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귀농의 꿈을 이룬 멋진 신참 농부를 안건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 이름은 오지빈이고요. 작목은 블루베리고요. 하 계열차? 새내기 농부. 햇병아리 농부. 귀농귀촌의 조건이 물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 태양이 아주 잘 비치는 땅. 계약하러 왔을 때 이제 3월에 저희가 왔거든요. 블루베리가 4월에 꽃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5월에 이제 완전히 보라색, 진한 보라색을 띠면서 익어버린 거죠. 아, 내년에는 얘가 내 거가 되겠구나. 5월 귀농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름지라는 것으로 LED를 넣어서 꽃을 만들어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재활용 용품도 거기다 물감을 입히고 등을 넣고 해서 꽃을 만들기도 하고요. 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삶은 코로나19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강의도 전부 멈춰져 있고 작품 활동도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좀 땡겨보자. 땅을 좀 알아보러 다녀보자. 야생동물, 홍수와 싸운 지난 넉 달은 담금질의 시간이었지만 정부의 영농교육을 거치며 하루하루 진짜 농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야지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동안에 내가 이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판로까지 다 준비가 돼야 되고 1년이 망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집 일을 도와주면서 그 비용을 번다든지. 오늘도 블루베리 농장을 가꾸며 내년에 내 힘으로 키운 블루베리를 수확할 꿈도 함께 키워갑니다. 공예도 손이 더 많이 갈수록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듯이 농업도 손을 더 많이 대줄수록 얘들이 더 잘 자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연이틀 비디오 판독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윌리엄스 감독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윌리엄스 감독이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가 심판에게 향합니다. 3분이 지나서 판독 결과가 발표되자 규정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겁니다. 연이틀 심판 판정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웠던 기아. 전날에는 판독 기회가 없어서 김호령의 슈퍼캐치를 2루타로 내줘야 했는데요. 결코 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진해버렸어요. 치열한 5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아는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몸쪽 깊숙하게 찌른 공이 타자 옆구리를 때립니다. 아픔을 참고 1루로 걸어가는데요. 사과를 하고 또 받아주며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온 견제구.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죠. 잘 날아간 공이 뚝 떨어지더니 그대로 컵에 들어갑니다. 샤디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덤덤한 표정. 모르는 거죠 지금? 네. 여전히 모르는 채로 걸어가다가 공 찾는 거예요 지금? 뒤늦게 들어간 걸 알아차립니다. 스포츠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 한 주간 명장면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 폭염과 태풍까지 겹쳐서 3중고가 되겠습니다. 8호 태풍 바비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중심 부근에는 초속 29m의 강풍을 머금고 올라오고 있는데 30도 안팎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제주도를 지나서 목요일 오후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목요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 중반 제주와 호남 해안은 시속 20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특급 열차가 달리는 색이고 주택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 태풍은 폭우보다는 강풍에 더 피해가 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태풍이 영향을 받더라도 푹푹 찌는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웠던 지난 1월 코로나19라는 낯선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입니다. 3, 4월엔 벚꽃 구경 대신 온 나라가 힘내라를 외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여름이면 괜찮아질까 희망도 가졌지만 다시 확진자가 줄을 선 선별진료소. 고난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한층 더 침울합니다. 이렇게 가을의 길목, 처서까지 와버렸습니다. 사흘 전 전북 전주에서 탈진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린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의료진들 7개월째 고생 중이죠. 특히나 요즘 폭염 속에서 어지럼증, 과호흡, 손떨림 증세로 쓰러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몸도 몸이지만 이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에 따른 정서적 탈진 상태가 컸습니다. 국민도 국가도 의료진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줄 때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